우리의 어린 시절 태양계의 행성 이름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태양계의 행성 이름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억법 중 하나였죠. 하지만 아쉽게도 명왕성은 2006년 9번째 행성 지위를 잃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에게 9개의 행성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의 가장 먼 곳에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99%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태양계의 끝 해왕성 궤도 너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힘은 카이퍼 벨트에 있는 얼음 물체들을 밀어내며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었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거대 행성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2016년 처음 제안된 이 잠재적인 행성은 천문학자들을 한 번에 매료시켜버렸죠. 이 행성은 흥미롭게도 실제 관측이 아닌 수학을 통해 제안된 것이었습니다. 과거 수학적 계산으로 행성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해왕성과 명왕성은 망원경으로 관측되기 전 수학적 예측을 통해 발견된 것이었죠.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천왕성과 카이퍼 벨트에서도 태양계에서는 볼 수 없는 불규칙한 궤도를 가진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 포획된 유랑 행성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태양계의 행성들과 같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천문학자들은 강력한 망원경과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수년간 데이터를 수집해왔으며 복잡한 수학 방정식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번째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9번째 행성 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양계의 가장자리 끝에 뭔가 거대한 물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물체의 중력이 다른 행성들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죠. 2016년 이 새로운 물체가 처음 제안된 이후 이것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물체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 물체를 숨겨진 9번째 행성 X라 부르며 머지않아 관측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992년 과학자들은 카이퍼 벨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궤도 너머에 있는 얼음 물체들로 가득 찬 곳이죠. 마이크 브라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2년과 2005년 사이에 명왕성 크기와 비슷한 6개의 외소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롭게 발견된 외소행성 에리스는 명왕성보다도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었죠. 이 외소행성의 발견으로 인해 천문학계는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이 과연 진정한 태양계의 행성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이것은 2006년 국제천문연맹의 회의로 이어지며 회의에 참석한 천문학자들은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박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 또 다른 9번째 행성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이것은 명왕성보다 더 큰 물체가 그곳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새로운 외소행성 후보 중 하나인 세드나 소행성체였습니다. 세드나는 명왕성이나 에리스 그리고 하우메아 외행성 같은 또 다른 외행성과는 달리 극도로 이상한 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천체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는 84의 이후까지 다가오며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은 무려 937의 이후까지 이르는 엄청난 궤도를 가지고 있었죠. 세드나의 이 같은 궤도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에만 무려 11,40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드나의 존재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그저 단순한 태양계 변두리에 존재하는 기괴하고 작은 소행성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태양계 외곽 카이퍼 벨트에서 점점 더 많은 물체가 발견되며 카이퍼 벨트 때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외행성들의 발견으로 세드나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왕성 바깥 천체 티에노는 해왕성 궤도 너머에 있는 작은 얼음 물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물체들은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티에노 중 크기가 100km 이상인 것들은 수십만 개에 이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은 고작 4,000개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작은 천체들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이 작은 물체들은 해왕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물체들은 매우 기괴한 궤도로 움직이고 있죠. 이 물체 중 일부는 태양 주위를 45도 이상 기울어진 각도로 빠르게 돌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들은 매우 엉망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소행성들의 움직임이 일부 새로운 중력을 가진 무언가에 의해 태양계의 정렬에서 벗어나게 한 것으로 생각하였죠. 2016년 천문학자 마이크 브라운 교수와 콘스탄틴 바티긴 교수는 세드나 소행성과 5개의 극단적 외부 물체가 거대한 소행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제안하며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체를 지구의 5배에서 1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소행성일 것이라 정의하였죠. 이후 천문학자들은 이 물체를 잃어버린 9번째 행성 X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7년 후 지금의 이론은 견고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오늘날의 9번째 행성 X는 원래 추정보다 작은 지구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으며 11개의 TNO가 그 물체 궤도에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언가가 이들을 끌어당기고 모아주며 우리가 보는 궤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죠. 브라운과 바티긴 교수는 오늘날까지 이 이론을 주장하며 그들이 믿는 행성을 찾기 위한 탐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행성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태양계의 행성들은 3가지의 뚜렷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 수성과 지구, 금성,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이며 두 번째로는 목성과 토성과 같은 가스 거인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왕성과 천왕성을 포함한 얼음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성 X의 예상 질량이 지구와 해왕성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2가지 결과 중 하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초기 지구처럼 암석형 행성이거나 해왕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행성을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분명 왜 그런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화성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화성은 주변의 별들과 놀랍도록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밤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점들로만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행성을 찾는 데 있어 초기 천문학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도전은 이 수많은 물체들 중 어떤 것이 실제 행성인지를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매일 밤 밤하늘을 관찰하며 어떤 것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지, 어떤 것이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는지를 식별해야만 했습니다. 맨눈으로 보는 별들은 너무 멀리 있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행성들은 훨씬 더 가까워서 그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찰 방법은 태양계의 6개 행성, 즉 수성부터 토성까지 식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행성을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행성이 멀어질수록 맨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천왕성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왕성은 1600년대 초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에도 천왕성의 공식적인 발견은 1781년에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명명되었죠. 그리고 이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경은 어느 저녁 영국의 한 정원에서 자신이 만든 6.2인치 망원경을 사용해 혜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천왕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것이 혜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꼬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천왕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자 천문학자들은 이전에 그것을 실제로 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기원전 12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별자리 지도에서 천왕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천왕성의 차이를 알려면 충분히 확대하여 볼 만큼 진보된 망원경이 필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천문학계의 관측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은 망원경뿐만 아니라 수학을 통해 발견된 것입니다. 천왕성을 관찰하고 궤도를 그린 몇십 년 후 뉴턴 물리학을 기반으로 천왕성의 궤도를 상세히 설명한 천문표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이 천문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천왕성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블레바르가 예측한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시간을 들여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1845년이 되어서야 프랑스 수학자 우르뱅 르베리에 의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행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제안하였죠. 이것은 천왕성의 궤도가 어떤 것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방해는 또 다른 행성이 천왕성을 끌어당겨 천왕성의 궤도를 약간 변경시켰다면
수학적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르베리에의 계산은 매우 상세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 행성이 정확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천문학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천문학자 요한 고트프리트 갈레는 그 위치를 즉시 조사했으며 르베리에의 계산과 단 1도 차이로 해왕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왕성의 발견 또한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치와 궤도를 알게 되자 천문학자들은 과거 기록을 살펴보았고 해왕성에 대한 다른 언급들을 찾을 수 있었죠. 해왕성의 발견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관측이 아니라 수학적 예측을 통해 태양계에서 행성을 찾은 첫 번째 사례를 의미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같은 작업을 다시 시도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인류는 이미 이 같은 궤도 방해를 기반으로 한 행성들을 발견했습니다. 해왕성과 명왕성, 에리스의 경우 이 천체들은 공식적으로 발견되기 훨씬 이전 이미 관측되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었죠. 1983년 천문학자 마이클 로완 로빈스는 최초의 적외선 우주 망원경을 사용하여 행성을 찾는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브라운과 바티긴 교수가 그들의 행성 이론을 발표한 후 다시 그의 연구를 되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잃어버린 9번째 행성에 대한 3가지 잠재적인 것을 발견했지만 탐지한 것이 저품질이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죠. 7년간의 탐색을 마친 지금 우리는 왜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성 X를 찾지 못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행성 X가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현대의 컴퓨터와 망원경 덕분에 행성 X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밤하늘의 넓은 영역을 촬영했습니다. 과거 르베리에의 계산 덕분에 해왕성을 단 1시간의 탐색만으로 발견하였지만 브라운과 바티긴 교수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들은 기존 데이터를 통해 검색했으며 행성 X의 가능성이 있는 위치의 절반 이상을 이미 조사하였지만 어떤 곳에서도 행성 X는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이 행성 X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성 X가 잡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남아있죠. 이것은 무려 만년의 궤도 주기를 가진 행성이 특정 궤도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밝은 별들의 군집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나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에 있을 때 너무 희미해져 관측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미 9번째 행성 X를 발견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처럼 행성 X의 사진이 이미 존재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별로 잘못식 별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십억 개의 별을 추적해야 하고 행성 X의 궤도 주기가 무려 만년에 이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촬영된 위치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 별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몇 년이 걸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명왕성의 궤도는 250년이며 세드나 외소행성의 경우 11,400년의 궤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세드나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 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행성 X의 경우 현재 가장 먼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은하의 별들 사이에서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아주 작은 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 X는 매우 적은 빛을 반사할 것이므로 탐지가 더욱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 물체는 온도 또한 매우 낮아 아마도 원거리 적외선 스펙트럼만 방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조차도 관측할 수 없는 원거리 적외선 범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적외선에서 매우 먼 물체를 관측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세드릭 크리스와 세르지 안치의 연구에 따르면 20년 간격으로 촬영된 2개의 적외선 데이터를 사용하여 행성 X의 잠재적 후보 500개를 발견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적외선에서 방출되는 성간 먼지로 나타났죠. 이러한 결과는 행성을 탐색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초인적인 인내와 정확히 어디를 봐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망원경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 마치 미세한 것을 찾기 위해 매우 넓은 영역을 스캔하는 현미경을 바라보는 답답한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전 과제를 고려할 때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행성 X를 탐색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천문학자들이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자들은 2가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는 예측된 위치에 가설적인 행성 X를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행성 X 없이 진행했죠. 그 결과는 행성 X가 특정 TNO의 궤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에서 관찰된 패턴과 실제 우주 데이터를 비교하는 통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비교는 행성 X를 포함한 모델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행성 X가 없는 모델의 가능성 0.0034에 비해 0.41이라는 훨씬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행성 X가 TNO의 궤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수성과 금성만이 위성이 없습니다. 이는 행성 X 또한 자기만의 위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가 위치한 지역은 TNO로 가득 차 있어 행성 X가 존재한다면 수천 년 동안 궤도를 돌며 위성들을 포획했을 것입니다. 이는 매혹적인 개념이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담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심지어 더 넓은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성간 소행성 TNO의 경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014년 파푸아뉴기니 근처에서 추락한 유명한 유성은 태양계 외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천체물리학 연구소에서 제안한 바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에 떨어진 유성의 궤적을 추적한다면 태양계를 가로질러 유성이 들어오는 길에 큰 물체와 상호작용했는지 역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23년 바로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천문학 학술지에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된 논문에서 그들은 이 소행성이 행성 X가 위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주지역에서 왔을 것이라고 보여주었죠. 만약 그 행성이 실제로 거기 있다면 유성이 그 중력과 상호작용할 확률은 약 99.9%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푸아뉴기니에 떨어진 유성이 우리 태양계에 들어온 시점을 알아낸다면 그 유성의 궤적을 거꾸로 추적해 유성이 지나쳤을 때 행성 X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잃어버린 9번째 행성 X는 황소자리 또는 양자리 그리고 쌍둥이 자리의 경계 근처에 매우 가까울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여전히 탐색해야 할 거대한 지역이지만 이제 가능성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죠. 이상하게 행동하는 물체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카이퍼벨트의 전체 구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행성이 어떤 것들을 방해했는지 특정 지역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이상하게 궤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12개의 물체와 작업하고 있으며 이것은 선택 편향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행성 X는 데이터 속 유령에 불과할 수 있으며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조사를 통합해 잃어버린 행성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칠레의 루빈 천문대는 현재 가장 흥미로운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곳 루빈 천문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카메라가 장착되게 됩니다. 역대급 8.4m 망원경이 며칠마다 밤하늘 전체를 촬영하며 고화질의 방대한 데이터를 매일마다 생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비밀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행성 X가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을 가능성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미지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성 X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의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매일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을 관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모든 이들이 이 여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도 태양계의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이미지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이 별은 100년 전 발견된 후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을 매료시켜 왔죠. 그리고 이 별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별은 마치 우리의 끝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시험하는 듯합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의 거리는 너무나 경이로워서 어쩌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빛조차도 또 다른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데에만 수천 년이 걸리기도 하니까 말이죠. 인류가 태양계를 넘어 첫 번째 외계 행성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우주 공간에서만 무려 5,5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이 확인되었죠. 하지만 이 공간 또한 몇천 광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은하수의 직경이 10만 5,700광년임을 고려할 때 이것은 우리 은하의 나머지 부분에 수십억에서 수조 개의 외계 행성이 있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모든 별들은 최소한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쩌면 여러 개의 행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는 이렇게 많은 외계 행성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골디락스 존에 있는 외계 행성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계 생명체들은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수학적으로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 과학자들은 지금까지의 행성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암석형 행성이 발견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부터 알파 센타우리까지 최근 발견된 외계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고향 지구는 태양계를 넘어 지금까지 발견된 수천 개의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체를 품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죠. 끓어오르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부터 차가운 남극의 드라이밸리까지 지구는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장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 지구 밖 외계 행성들은 현재로서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외계 생명체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인류가 외계 행성을 찾는 데 있어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일 것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들까지의 거리는 사광년이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별들이 세 개의 별로 이루어진 삼중성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알파 센타우리로 알려진 이 별들은 알파 센타우리 A, 리길 켄타우루스와 센타우리 B, 톨리만,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길 켄타우루스와 톨리만은 이중성 시스템인 알파 센타우리 A와 B를 형성하고 있죠. 이들은 지구에서 4.37광년 떨어져 있으며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태양과 유사한 별로서 79.76년마다 공통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이중성 시스템은 1689년에 발견되었지만 세 번째 별이 발견되기까지는 무려 200년 이상 걸렸죠. 그리고 1915년 스코틀랜드 천문학자 로버트 인네스 교수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로버트 인네스 교수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유니온 천문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링크 비교기를 사용해 사진판을 비교하는 도중 희미한 별이 5년 동안 이동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그가 관찰하고 있던 알파 센타우리의 이중성의 움직임과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새로 발견된 별이 알파 센타우리와 같은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가 조사를 통해 이 별이 쌍둥이 형제들보다도 우리 태양에 더 가까운 것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이 발견은 그 시대 천문학자들에 의해 빠르게 확인되었으며 역설적이게도 이 별은 그 당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낮은 광도의 별이 되었죠.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4광년 떨어져 있어 알파 센타우리 AB보다 지구와 더 가깝습니다. 이 별은 주계열 적색외성으로 추정 질량은 태양의 12.2%이며 크기는 태양보다 7배 작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크기는 작지만 태양보다 약 40배 더 밀도가 높습니다. 낮은 질량 때문에 이 별의 내부는 완전한 대류작용을 하고 있죠. 이로 인해 별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며 이 자기의 에너지가 플레어 형태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밝기와 에너지 방출에서 급격한 변화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6일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관측된 플레어 사건은 가장 밝은 것으로 잠깐 동안 기록되기도 하였죠. 이 플레어들은 X선을 포함한 전자기 스펙트럼에 걸쳐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태양 활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빈도 또한 더 높습니다. 별의 표면의 88%가 언제든 활성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태양의 주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다른 적색 외성과 비교할 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낮은 활동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태양은 과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수소 공급량의 10%만 소모한 후 소멸할 것이라고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약 40조 년 후에 주계열에서 벗어나기 전 거의 모든 연료를 소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지구와 태양 그리고 우리 태양계 전체는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A는 태양으로부터 4.36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크고 밝은 구성요소로 불립니다. 알파 센타우리 A는 주계열성으로
태양의 약 108%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반경은 우리의 태양보다 약 1.22배 크다고 보고됩니다. 알파 센타우리 A의 표면 온도와 스펙트럼 분류는 태양과 유사하지만 이 별은 태양보다 1.5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죠. 하지만 이 별의 주변에서는 확인된 외계 행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 별을 적외선으로 관측하는 동안 근처에 행성 같은 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발표되었죠. 초기 추정에 따르면 그 질량은 지구 질량의 9에서 35 사이일 수 있으며 반경은 우리의 행성보다 3배에서 7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B. 알파 센타우리 B 또는 알파 센타우리 B 토안으로 불리며 주계열성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10% 낮고 반경은 태양의 약 86%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태양보다 약간 차가우며 표면 온도는 약 5260켈빈으로 보고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 천체는 오렌지색을 띠며 평균적으로 태양의 광도보다 2배 낮습니다. 하지만 이 별 근처에서도 확인된 외계 행성은 없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0.13광년, 즉 20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웃 별들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왜 같은 별계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알파 센타우리 AB의 중력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55만 년의 궤도 주기를 가진 별계의 일부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별이 어떻게 이런 궤도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추측과 가설의 여지가 있지만 과학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째 가설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형성 과정에서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 묶여 이로 인해 별들이 비슷한 원소 구성 요소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중성계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어 20률이 매우 큰 궤도로 들어갔으며 이후 은하의 조수와 추가적인 별의 만남에 의해 안정화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 삼중성계에 어떻게 들어갔든 계산에 따르면 약 35억 년 후에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파 센타우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애 동안 질량을 잃어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분리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중성계 자체도 약 120억 년 후 분리되어 두 개의 백색 외성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훗날 이들은 독립적인 경로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의 외계 행성을 찾는 작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별일 뿐만 아니라 적색 외성이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적색 외성의 20%에서 40%는 거주 가능 영역인 골디락스 존에서 행성을 가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의 인내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칠레의 유럽 남부 천문대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비정상적인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플레어나 다른 태양 활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 데이터는 이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6년 1월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과 전 세계의 지상 망원경들이 협력해 이 의심되는 행성을 확인하기 위한 페일 레드닷 캠페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같은 해 8월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발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죠. 그리고 4년 후인 2020년 지구에서 가장 큰 망원경인 VLT 초거대 망원경을 통해 확인되게 됩니다. 최근 업데이트에 따르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외계 행성은 모항성으로부터 0.05 천문단이 떨어져 있으며 완전한 궤도를 돌기 위해 지구 시간으로 약 11일이 걸립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최소 1.07배 크며 프록시마 센타우리와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보다도 약 20배 더 가까웠죠. 그리고 외계 행성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태양이 지구에 주는 열에 비해 약 1.5배 적은 열 에너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행성의 평균 온도는 234켈빈으로 영하 39도이며 이것은 가정적으로나마 행성의 일부 지역에는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계 행성 프록시마 B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체의 거주 가능성의 결정 요소는 액체 상태의 물 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죠. 우선 강렬한 태양 활동은 이 행성을 지구에서 받는 X선 방사선의 10배에서 60배에 해당하는 양으로 타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행성의 대기가 유지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프록시마 B에 노출되는 방사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성의 대기의 주요 구성 요소를 제거할 만큼
충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의 태양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우주 날씨의 주요 원천입니다. 태양은 태양풍과 플레어 그리고 코로나 질량 방출을 빈번하게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색 외성이 생성하는 우주 날씨 이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적색 외성의 플레어는 우리 태양이 방출하는 것보다 무려 100배에서 100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적색 외성에서 나오는 플라스마와 방사선의 폭발은 대기를 제거할 만큼 강력하고 위험하며 거주 가능 영역의 행성에서 액체 물을 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태양풍과 플레어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행성이 조석 고정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계 행성에게는 좋지 않은 징조였죠. 조석 고정이란 행성이 공전할 때 항상 같은 면만 별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낮과 밤 사이에 회전이 없으며 행성의 한 면은 영원한 열에 쌓이고 다른 면은 영구적인 그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태양 가까이에 있는 행성들은 대부분 조석 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첫 번째 행성인 수성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이러한 현상은 행성의 대부분을 거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낮 쪽에서는 뜨거운 열에 직면하게 되고 밤 쪽에서는 얼음 같은 추위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조석 고정된 행성을 감싸고 있는 좁은 황혼대에서 살더라도 액체 물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수분이 행성의 밤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고립되어 얼음으로 고체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성은 건조해질 것이며 황혼대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원시 행성 원반의 물질량이 현재 별과의 거리에서 형성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행성이 별에서 더 멀리 형성되었으며 현재 프록시마 센타우리 궤도로 떠밀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행성의 표면이 어떻게 생겼을지 순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에서부터 지구처럼 넓은 바다를 가진 행성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행성이 실제로 조석 고정되어 있다면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 행성은 물이 없는 세계로 오직 건조한 땅만 있거나 유로파처럼 지하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C는 2019년 프록시마 D를 발견한 것과 동일한 방사속도 방법을 사용하여 감지되었으며 이후 2020년 허블 천문학 데이터로 존재가 확인되었죠. 프록시마 센타우리 C라는 이름의 이 천체는 시스템의 중심으로부터 약 1.5천문단이 떨어져 있으며 궤도 주기는 약 5년을 조금 넘습니다. 이 천체의 질량은 지구의 6배에서 8배일 수 있지만 그 반경은 아직 추정되지 않았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C는 모항성으로부터 꽤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그 온도는 영하 234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프록시마 B의 발견 6년 후 프록시마 D에 대한 뉴스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행성의 첫 번째 징후는 2020년에 나타났죠. 그 당시 프록시마 B의 질량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약한 신호가 방사속도 데이터에서 감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거쳐 과학자들은 2022년 2월 프록시마 D의 발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구 질량의 최소 25%를 가진 지구형 행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모항성을 5일마다 공전합니다. 이 행성은 거주 가능한 온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어 온도가 87도까지 상승합니다. 또한 이 행성은 조석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방사선의 많은 노출로 인해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 외계 행성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프록시마 B에 강한 자기장이 있다면 그 자기장은 대기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고정된 행성의 느린 회전 또한 행성 내부의 일부가 용융 상태로 남아있는 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행성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므로 더 나은 정보를 얻기 위해 첫 비행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외계 행성의 탐사를 계획하고 있죠. 만약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발사된다면 과거 70년대 보이저 탐사선과 마찬가지로 지구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세계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주적으로는 여전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만약 우리가 정말 간섭 우주 공간으로 탐사선을 보내 머나먼 외계 세계를 탐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분명 프록시마 센타우리일 것입니다. 외계 행성 프록시마 B의 최근 발견과 함께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가까운 점을 고려할 때 이 행성은 미래의 비행에 있어 완벽한 후보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무려 40조 킬로미터의 엄청난 우주적 공간으로 인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로 도달하기에 너무나 막강합니다. 빛이 그곳에 도달하는 데만 4년이 넘게 걸리며 인간에게는 이러한 속도는 여전히 환상에 불과하죠. 오늘날 가장 빠른 최첨단 우주선조차도 이 거리를 커버하는 데는 수만 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주 탐사의 시작 이래로 많은 우주선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설계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스타샷 프로젝트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이 프로젝트는 투자자이자 물리학자인 유리 밀러와 고 스티븐 호킹, 마크 저커버그가 설립한 이니셔티브로 21세기 내에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활발히 검토되고 있으며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최대 1000개의 마이크로 탐사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몇 그램에 불과한 마이크로 탐사선을 빛의 15%에서 20% 속도로 발사해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2036년까지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 일정에 따르면 탐사선은 20년 후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하여 4년 후 첫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비행 이후 탐사선은 외계 행성으로 향해 대기 구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수십 년 전 보이저 탐사선이 우리 태양계에서 수행한 것과 유사합니다. 연구팀은 카메라와 광자 추진기 및 전원 공급 장치, 통신 장비를 갖춘 마이크로 전자그램 스케일 웨이퍼인 스타칩이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기능을 갖춘 우주 탐사 장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컴퓨터의 속도와 성능은 2년마다 2배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담하고 야심찬 계획 또한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팀은 이 마이크로 탐사선에 100기가와트의 지구 기반 레이저로 전력을 공급할 것을 제안했죠. 하지만 이것은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량에 해당하며 이것은 단 몇 센티미터 너비의 탐사선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작은 탐사선은 극도의 가속 및 추위와 진공, 우주먼지와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태양계를 넘어 첫 번째 외계 행성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1992년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외계 행성만 해도 무려 5,500개가 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 행성들은 우주적 관점으로는 우리가 위치한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 영역인 몇천 광년에 걸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직경이 10만 5,700광년인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우리 은하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수십억에서 수조 개의 외계 행성이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각 별들은 최소한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쩌면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 이렇게 많은 외계 행성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인류가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를 넘어 발견된 수천 개의 행성들 중에서는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더 나은 환경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행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열에 의해 녹아내렸으며 또 다른 행성들은 영원한 얼음 속에 갇혀 있거나 파괴적인 방사선으로 인해 타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이미 수십 개의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밝혀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행성들의 표면에서는 지구의 바다와 유사한 광대한 물의 존재와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며 비와 천둥이 대기에서 일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외계 행성들은 어쩌면 한때 지구와 비슷한 생명체의 요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신비로운 세계, 케플러 외계 행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생명체는 우주에서 가장 놀랍고 복잡하며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를 연구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질문은 우리 행성을 넘어 생물학적 생명체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구의 생물권이 독특한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진화의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 인류는 아직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방문하려는 첫 번째 외계 행성에서 어쩌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계 행성은 태양을 닮은 별 주위를 돌며 거주 가능성이 있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신비로운 세계로의 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행성은 우리로부터 약 1800광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도
이 행성에 도달하는 데에만 수천만 년이 걸릴 것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광대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문할 외계 행성 케플러 452b입니다. 2015년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중에서 이 행성이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했죠. 케플러 452는 태양과 같은 지형별로 우리 태양과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있지만 태양보다 15억 년 더 오래된 별입니다. 이 별이 태양보다 더 밝고 직경도 약간 더 크지만 외계 행성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지구가 받는 것보다 약 10% 더 많았죠. 그리고 이 행성은 지구의 약 1.6배의 지름과 5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행성이 활발한 화산 활동과 우뚝 솟은 산, 광대한 평야 그리고 두꺼운 대기를 가진 암석 행성임을 시사하였죠. 과학자들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이 천체의 평균 표면 온도는 영하 27도에 해당하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도 약 11도 더 높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도는 케플러 452b의 기후가 지구의 중생대 기후와 유사할 수 있음을 의미했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푸른 바다와 함께 호수로 덮여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케플러 452b 행성은 우리 태양과 같은 주 별과의 거리에 있어 액체 물이 표면에서 흐를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일 것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케플러 452b의 궤도 주기 또한 385일로 태양을 도는 지구 궤도와 유사했으며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행성은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서 60억 년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골디락스 존에 오래 있었다는 것은 생명체의 발전에 있어 어쩌면 우리 지구보다도 더 좋은 기회를 가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모든 조건들이 맞고 올바른 화학적 기본 요소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이 세계가 외계 생명체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케플러 452는 실제로 태양보다 15억 년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이 행성에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진화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무려 10억 년 이상 발전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추상적인 수치를 잠시 제쳐두고라도 이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와 유사하면서도 여러 면에서 매우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이 행성에 바다가 풍부할 경우 가장 작은 생물부터 가장 인상적인 생물까지 다양한 수생 생명체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육지에서는 두꺼운 줄기를 가진 나무와 강한 줄기를 가진 초본 식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별의 시스템은 태양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외계 행성의 식물들 또한 광합성을 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녹색이나 푸른색일 가능성이 있죠. 또한 튼튼한 뼈와 강한 특징을 가진 다양한 소형 동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같은 또 다른 진화의 방향은 육상의 절지동물처럼 외부 골격을 가진 생물일 수도 있죠. 하늘을 나는 비행 생명체에 대해서는 외계 생물학자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높은 중력이 비행에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높은 밀도의 대기가 유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죠. 어쨌든 이 행성이 실제로 생명체에 적합하다고 확신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케플러 452b는 흥미로운 행성이긴 하지만 빛의 속도로도 이 행성에 도달하는데 180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빠른 탐사선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탐사하고 있는 파커 태양 탐사선은 스스로의 속도 기록을 깨며 초속 190km의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속도에도 불구하고 이 탐사선의 속도는 빛의 속도의 0.063%에 불과하죠. 만약 인류가 케플러 452b까지 직접 여행한다면 놀랍게도 280만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지구를 선택할 때 집을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살기 위해 적합한 온도일 것입니다. 적당하고 온화한 기후를 원하며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이 좋습니다.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모든 행성 시스템에는 행성이 딱 적당한 온도를 가질 수 있는 스위트 스팟을 찾아야만 하죠.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골디락스 존과 같은 곳을 말이죠. 대략적인 법칙으로 행성이 별에서 적절한 거리라면 우리에게 적합한 온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적절한 거리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성은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야 할 것이지만 질식하는 대기 때문에 태양과 상대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가장 뜨거운 행성이 되었죠.
따라서 대기 또한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대기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 또한 두 번째 지구를 찾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산소와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한 열을 가두고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석 고정 또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석 고정이란 행성이 궤도를 돌며 항상 같은 면이 별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죠. 낮과 밤 사이에 회전이 없으며 한쪽은 영원한 열에 시달리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그늘에 가려지게 됩니다. 중력으로 인해 태양에 가까운 행성들은 대부분 조석 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수성이 그 예인 것입니다. 수성의 하루는 176일에 해당합니다. 이 행성의 회전 부족 현상은 행성의 대부분을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듭니다. 낮 쪽에서는 타는 듯한 열과 함께 사막을 형성하는 더위에 직면하게 되며 밤 쪽에서는 뼛속까지 얼려버리는 차가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태양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면 생명체의 탄생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외계 행성의 화학적 조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상의 생명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정 화학 원소의 조합과 특징적인 지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조건은 암석형 행성이나 슈퍼지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왕성과 같은 행성들은 고체 표면이 없어 여러 요소가 부족하죠. 따라서 우리가 지정한 매개 변수의 집합은 특정 외계 행성이 가상의 생명체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이러한 매개 변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며 자연적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반면 화성은 태양계 내에서 우리 행성과 가장 높은 유사성 지수를 가지고 있지만 명백한 단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화성은 너무 춥고 질량 또한 너무 낮으며 상당한 물 부족을 보여줍니다. 반면 금성은 외형상으로는 지구와 매우 유사하지만 강력한 온실 효과로 인해 너무 뜨겁습니다. 이들 행성들은 대부분의 매개 변수가 골디락스 존에 있지만 행성의 극도로 높은 온도로 인해 모든 장점들이 무효화되었죠.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내부에는 생명체에 유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행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 5,500개 이상의 또 다른 세계의 일부에서는 태양계와 같은 별 주위를 돌며 여러 면에서 우리의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중 지구에서 500광년 떨어진 케플러 186이라는 붉은 외성이 있습니다. 이 천체는 과학자들이 지구 크기의 행성을 처음으로 발견한 곳이었죠. 그 이후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진 여러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케플러 186f는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으로 130일의 궤도 주기를 가진 골디락스 존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케플러 186f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는 열 에너지의 3분의 1만 받으며 그 조건은 화성과 더 유사했죠. 하지만 이 차이는 오히려 독특한 장점이었습니다. 붉은 외성은 강력한 태양 플레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몇 분 안에 밝기가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케플러 186별은 태양보다 작고 질량이 적으며 더 차갑고 밝기 또한 태양에 비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M형별이 빈번한 방사선 폭발을 경험하더라도 이 외계 행성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만큼 충분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외계 행성의 위치는 표면에 얼어붙은 물이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내지만 더 큰 크기일 경우 지구보다 밀도가 높은 대기를 형성할 수 있어 열을 보유하고 분배할 수 있으며 물을 따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체 시스템의 또 다른 4개의 행성은 지구 크기의 약 절반에 불과하며 모두 짧은 궤도 주기를 가지고 있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극도로 뜨거운 세계일 것입니다. 2020년 케플러 1649c는 과거 관측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계 행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못하였으며 대기 또한 어떤 형태일지 모릅니다. 케플러 442b의 궤도 주기는 112일마다 K형 별 주위를 돌며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절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로 인해 외계 행성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 442b는 별의 중력이 조석 고정을 일으킬 수 있는 범위 바로 바깥에 위치해 있었죠. K형 별은 일반적으로 태양보다 더 어둡습니다. 케플러 442 자체도 더 작고 차가운 별입니다. 따라서 이 외계 행성은 별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K형 별을 거주 가능한 세계를 찾는 데 있어 스위트 스팟으로 간주하게 되었죠. 케플러 6기별 시스템에는 2개의 행성이 거주 가능 구역 내에 편안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내 나머지 3개의 행성은 K형 별에 너무 가까이 공전하고 있어 생명 유지에 적합하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케플러 622와 케플러 62f를 특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이 외계 행성들의 지구 유사성 지수는 각각 0.83과 0.69로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케플러 622는 별 주위를 122일마다 한 바퀴 도는 반면 케플러 62f는 267일의 긴 궤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플러 622의 대기는 구름으로 덮여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행성은 항상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유지하며 극지방에서도 그 기후가 연장될 것으로 생각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생명체를 지원하는 데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한 연구에서는 케플러 622 주위를 도는 큰 달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행성에 거주 가능한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행성 주위를 도는 큰 달이 복잡한 생명의 진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행성의 자전과 자전축 기울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후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달은 또한 행성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며 소행성이나 해성의 잠재적 충격에 생명체를 보호할 것입니다. 케플러 622f는 표면 온도가 더 낮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명 친화적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죠. 그러나 이 가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면을 밟을 수 있는 땅과 금속 그리고 불이라는 기본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발전된 문명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연의 복잡성은 우리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생명체의 가능성에서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한 한때는 바다에 잠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육지와 물이 공존하는 다양한 세계로 변모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외계 행성들의 미래 또한 결국 지구를 연상시키는 환경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죠. 지구에서도 날아다니는 물고기와 같은 이상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때 이 두 외계 행성 또한 만약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상당히 정교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리도 아닐 것입니다. 유럽 우주국과 케플러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태양과 유사한 별 중 절반이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암석형 행성일 수 있으며 이 중 일부 별은 우리의 이웃 은하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사실 우리 은하 내에서도 수십억 개의 발견되지 않은 행성들이 있으며 중력과 온도, 대기와 물의 존재 등 우리의 기준을 충족하는 행성이 존재할 확률은 충분히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수백 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험악하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일부 행성들은 지구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을 발견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잘 가꾸며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가 두 번째 지구를 찾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인류가 두 번째 지구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2025년 4월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아닌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 발표했죠.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가장 최첨단이라 불리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데이터에서 확인된 것이라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팀들은 K2-18b라는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 바로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아냈다 발표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이오 시그니처는 다이메틸 설파이드, 줄여서 DMS라는 분자를 말하는데 바로 이 분자들이 K2-18b의 외계 행성 대기에서 감지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엄청난 발견이냐면 지구에서 DMS는 단 한 가지 방식으로만 생성되기 때문이었죠.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가스들이 지구에서 발견되는 양보다 무려 수십 배 이상 많았으며 그리고 이 발견은 무려 99.7%의 신뢰도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최근 제임스 웹이 발견한 K2-18b 외계 행성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낸 모든 것을 탐구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외계 행성을 향해 떠나보시죠. 사자 자리에 위치한 K2-18b는 지구에서 1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선으로 본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거리죠. 하지만 우주적 규모로 볼 땐 지구와 이 행성과 거리는 거의 이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작위로 모래알 2개를 떨어뜨려 사하라 사막에서 불과 몇 밀리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발견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단순한 발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주가 생명체로 가득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수천 년 전 인류의 문명들은 메소포타미아나 인더스 계곡과 나일강 유역과 같은 곳에서 꽃을 피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지구 주변의 행성들의 탐사선을 보낼 정도로 발전해왔죠.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우리가 별들을 향하게 되면서 천문학자들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혼자뿐인 걸까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정말 이 질문만큼 우리 머릿속을 끈질기게 맴돌고 상상력을 사로잡으며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 또한 또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묻는 것과 다름없을지도 모르죠. 밤하늘에서 보이는 모든 별들은 우리 태양계와 같이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구형 행성들은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사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만도 수십억 개의 지구형 행성들이 있을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숫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다른 생명체의 증거를 찾지 못했죠.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가 정말 그렇게 희귀한 걸까요? 최근 나사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만한 엄청난 데이터를 공개하게 됩니다. 무려 99.7%의 확률로 외계 생명체의 징후를 발견했다 발표한 것입니다. 이 행성이 바로 K2-18b입니다. 이 행성에서 발견된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관련된 화학물질들이 감지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농도가 지구에서보다 무려 몇십 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물질들이 지구에서와 같은 생물학적 활동의 결과라면 이것은 우주 어딘가 생명체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발전된 외계 문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했죠. K2-18b는 2015년 케플러 우주망원경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행성이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는 좋은 후보처럼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 지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확실히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질량이 지구의 약 8.5배이며 반지름은 2.6배나 컸죠. 게다가 모항성인 별과도 너무 가까워 그 거리가 겨우 0.15 천문단위였으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성과 태양의 거리보다 약 2.5배나 더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를 탐색할 때는 보통 우리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K2-18b는 그 어떤 것과도 거리가 멀어 보였죠. 하지만 2019년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수증기 자체가 바이오 시그니처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이 발견은 매우 중요했죠. 왜냐하면 골드락스존에 있는 외계 행성에서 수증기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니까 말입니다. 희망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마침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나서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욱 재밌어집니다. 제임스 웹의 데이터에서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존재를 증명했으며 바이오 시그니처의 아주 희미한 흔적까지 감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허블이 수증기를 발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초기 감지가 약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도 또한 단지 2시그마에 불과했죠. 하지만 최근 발표된 후속 연구에 따르면 이 신뢰 수준이 3시그마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착오 확률이 겨우 0.3%에 불과하다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결과였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팀들은 이것을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실수일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생각했죠. 데이터가 왜곡될 수도 있으며 특히 초기 측정에서 제임스 웹 근적외선 카메라의 단일 기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는 메탄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팀들은 이제 합리적인 질문에 직면했죠. 이것이 오류이거나 기기가 작동하는 특이한 방식이라면 어쩌지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연구팀의 과학자들은 다른 측정 방법을 통해 한 번 더 반복 관측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4월 17일 제임스 웹의 새로운 관측 결과가 나왔으며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바로 이 행성에서 디메틸 설파이드의 징후가 어마어마하게 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농도가 지구에서보다 무려 수십 배나 더 높게 나왔죠. 디메틸 설파이드는 단순한 가스가 아닙니다. 지구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미세조류들의 부패 과정에서 이 가스가 방출됩니다. 지구에서도 이 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해변가를 거닐다 보면 바닷가에서 한 번쯤은 이 냄새를 맡아봤을 겁니다. 바로 이 특이한 바다 냄새를 만들어내는 주범이 디메틸 설파이드인 것이죠.
하지만 이 가스는 불안정해서 단 며칠 만에 햇빛과 산소에 의해 빠르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가 외계 행성에서 발견되었다면 지속적으로 보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했죠. 이 가스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를 고려한다면 논리적인 설명은 단 하나뿐일 것입니다. 만약 지구에서처럼 이 행성에 생물학적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규모는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죠. 프로젝트를 이끈 수석연구원 니쿠 마두수단 교수는 K2-18b가 정말 바다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체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확신한다 말했죠. 그리고 그는 논문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단서가 될 것이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 과학계와 언론을 광풍으로 몰아넣었으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만약 우리가 미생물 생명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조건만 있다면 우리 은하내에서 생명체가 한 군데 이상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이 시작된 시점에서 지적 생명체나 복잡한 생명체, 문명 수준의 지적 생명체가 생겨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죠. 지구가 형성되고 냉각되자마자 생명체는 거의 즉시 지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명이 탄생하기까지는 약 40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40억 년이라는 시간은 우주 나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애초에 많은 별들은 40억 년 동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별이 필요하죠. 과학자들은 가장 오래 사는 별인 적색 외성들은 은하에서 가장 수가 많지만 복잡한 생명체의 진화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행성들이 별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야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성들은 지구의 달처럼 조석 고정되어 항상 한 면만 별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적색 외성을 도는 행성들의 이 같은 조건들은 우리 지구만큼 복잡한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토대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제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볼 수 있습니다. 외계 행성 대기에서 높은 농도의 산소를 본다면 그 행성에 광합성이 존재할 것이라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구와 124광년 떨어진 곳에서 가스를 감지한다는 것 자체가 공상과학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제임스 웹 망원경은 실제로 정말 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이를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측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K2-18b가 항성 앞을 지날 때마다 별빛의 일부는 행성 대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아주 작은 부분의 빛일지라도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죠. 행성의 대기는 필터처럼 작용하는데 어떤 가스들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빛의 스펙트럼의 이런 변화는 마치 행성 자체가 남긴 단서와 같다는 것이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를 포착해 분석함으로써 행성 대기의 화학적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주에서 오는 별빛을 통해 머나먼 행성 대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기를 통과하며 걸러진 별빛을 분석하는 기술이 바로 통과 분광학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과 분광학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인 외계 행성 대기를 통과한 빛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조건은 신호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특정 부분을 약화시키거나 가릴 수 있으며 이동시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외계 행성에 얼마나 많은 구름이나 헤이즈가 있는지 그리고 온도와 압력과 같은 기울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K2-18에 대한 이런 매개 변수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컴퓨터를 통한 모델링과 특정 행성의 조건에 대해 수천 가지의 대기 상태를 시뮬레이션했죠. 하지만 문제는 외계 행성의 대기가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변수들 또한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몇 가지 가정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연구에 따르면 K2-18b가 바다행성이라는 가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연구 또한 바다행성과 일치하는 대기 변수를 사용해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스들을 테스트했죠. 하지만 이런 모든 징후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검토한 다른 과학자들은 심각한 의문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만이 유일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행성이 정말 물로 이루어져 있다면 너무 뜨거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는 것이죠. 온도와 압력 그리고 화학적 환경이 바다를 끓어오르는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의 니콜라스 본 박사를 포함한 과학자들은 오히려 고체 표면이 없는 가스 거성일 수도 있다 말했죠. 현재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 사실만 봐도 우리가 이 행성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게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논문이 발표된 지 몇 주 후 옥스포드 대학의 한 물리학자는 또 다른 모델을 사용해 스펙트럼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DMS에 대한 증거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결론까지 내리기도 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개의 다른 팀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았으니까 말이죠. 이것은 통과 분광학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K2-18b에서 발견된 DMS가 그 행성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현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답은 모른다일 것입니다. DM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분자가 지구상에서 생명체에 의해서만 생성된다고 해서 우주의 다른 곳, 즉 비생물학적으로 생성될 수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주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와 다른 외계 행성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의 통과 분광학은 비교적 어리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입니다. 인류의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죠. 저는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발견을 통해 저에게 가장 흥분을 안겨주었던 점은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외계 행성에서 그 어떤 작은 신호라도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꿈만 같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존재에 대한 가장 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토록 가까이 다가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번 연구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것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190광년 떨어진 천칭자리에서 이상현상을 목격하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별이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별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이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문학자들이 도출해낸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고대 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초기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별의 나이는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빅뱅보다도 오래된 160억 년이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이 결과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주 자체 나이보다도 무려 20억 년이나 더 오래되었다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 이 결과는 불가능한 것이며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이 별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 HD 14028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D 140283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로 145억 년의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별이 시공간을 넘어 전체 우주보다도 먼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1950년대 과학자들은 HD 140283이 지금까지 발견된 항성 중 가장 오래된 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별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천체를 구성하는 전체 성분에서 금속 함량이 극히 낮은 수준의 중원소를 확인한 것이었죠. 이 별은 태양에서 발견된 철의 양에 비해 0.4%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철과 같은 금속 물질이 풍부해지기 전 초기 우주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매우 오래된 별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히파르코스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이 별의 나이가 160억 년 동안 존재해왔음을 결론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 자체보다도 무려 20억 년은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주보다 더 오래된 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죠. 이는 우주 나이 138억 년보다 더 오래된 별로 이것은 빅뱅 이론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발견이 맞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의문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었죠.
빅뱅 이론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치열한 논쟁 끝에 2000년대에 들어 거의 모든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으며 우주의 기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HD 140283이 정말 빅뱅보다도 오래된 것이라면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발견으로 일부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와 같은 혼란 속에 HD 140283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언론은 이별을 더 기억하기 쉬운 이름인 무두셀라로 표기하며 전 세계로 알려졌죠. 이별의 독특한 이름은 성경에 언급된 인물 중 가장 장수한 인물로, 성경에 따르면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주보다 오래된 별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실제로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약 138억 년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 또한 여전히 추정치일 뿐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죠.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한 이미지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에서 보이는 이 작은 점은 제이드 GS-140이라는 은하로 지구에서 약 336억 광년 떨어진 현재까지 인류가 관측한 가장 먼 은하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비현실적으로 방대하며 빛이 우주 안에서 비교적 느리게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임스 웹이 관측한 제이드 GS-140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빅뱅 이후 2억 9천만 년 경과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문학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한 이 은하의 크기는 약 1600광년으로 수억 개의 태양빛으로 빛나는 매우 밝은 은하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렇게 큰 은하는 빅뱅 이후 이렇게 빨리 형성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23년 연구에서는 우주가 현재 추정치의 거의 2배인 267억 년이라는 논문이 나와 주목받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 우주의 나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천문학자들에게 138억 년이라는 수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주의 초기 조건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허블의 법칙을 사용하여 우주의 확장을 거슬러 올라가 그 확장이 처음 시작된 시점을 알아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가지 확인 방법들은 모두 우주의 나이에 대해 놀랍도록 유사한 수치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실제 나이가 138억 년이 되었음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의 나이에 대한 관측 결과가 잘못되었을까요? 2013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천문학자 하워드 본 교수와 그의 팀들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일 별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작업이었죠. 우주의 나이는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허블의 법칙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사용해 검증할 수 있지만 단일 별의 나이는 관측 데이터뿐이었습니다. 현재 별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방법의 공통점은 해당 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별의 광도 및 지구와의 거리, 그리고 별의 질량과 조성 등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별의 진화 모델에 이 매개 변수를 적용해 별의 생애 주기를 예측하며 별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용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결과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하워드 본 교수 팀들은 가장 먼저 무두셀라를 관측한 데이터를 재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허블 우주망원경에 수집된 11개 관측 데이터 세트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전설적인 허블 우주망원경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별의 진화 모델에 몇 가지 수정 작업을 추가한 결과 하워드 본 교수 팀은 별의 나이에 대한 더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도출한 수치 또한 144억 6천만 년으로 이 결과 또한 여전히 우주의 나이보다 오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결과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추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혼란스러움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이 신비로운 별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죠. 각각의 연구는 관측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보다도 더 나은 데이터와 더 정확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 발표된 논문은 별의 추정 나이를 142억 7천만 년으로 낮췄으며
그 후 2021년에는 그 수치가 120억 년으로 대폭 낮아졌죠. 이것은 이 별이 확실히 오래된 별이지만 우주의 나이보다는 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가 천문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초당 약 82.4km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수치에 따르면 우주는 겨우 114억 년밖에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우주의 팽창 속도, 즉 허블 상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배경 복사를 연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은하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 빅뱅 자체가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것이 시작된 거대한 사건 이후 빛이 남겨졌으며 과학자들이 이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고 부르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매우 정확하게 지도로 작성하여 초기 우주의 구성과 우주의 팽창 속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은하와 별, 초신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은하와 별들은 멀어질수록 광도가 변하여 과학자들은 이를 통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불일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으로 우주의 시간은 수십억 년은 더 젊게 나오죠. 어쩌면 우리 우주는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속도로 팽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이론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주의 팽창은 중력과 반대되는 힘인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신비로운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물리학자들은 항상 그것이 일정하다고 믿고 있죠. 만약 그렇다면 팽창 속도는 우주의 전체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암흑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도바 대학교의 물리학자 마시모 시르도네 교수는 우주가 왜 이렇게 불안정한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암흑 에너지가 주로 양자장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각 유사한 장은 별도의 유형의 입자에 할당되며 모든 시공간에 걸쳐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전자는 전자장에 속하며 중성미자는 각각 중성미자장에 속합니다. 이러한 장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리학자들이 모든 기존 양자장의 에너지를 계산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계산된 암흑 에너지 양보다 120배 더 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마시모 시르도네 교수는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입자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 암흑 에너지와 전체 우주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입자에 대한 예측은 이전 물리학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입자는 악시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악시온이라는 입자는 빅뱅 직후에 나타났지만 수십억 년 동안 숨겨져 있었고 그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악시온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 연구 분야를 변화시켰죠. 이로 인해 우리는 시공간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이 결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우주가 130억 년 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면 오늘날의 시간 또한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만약 미래의 과학기술로도 이 별이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로 남는다면 빅뱅 이전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인간의 과학기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아직까지 특정 가정에 기반하고 있을 뿐이죠. 천문학자들의 이러한 가정 중 일부가 잘못된 것이라 판명된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것은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과정 또한 모두 과학의 일부인 것이죠. 이 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재평가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드셀라 별의 존재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주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존재하고 있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새로운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게 해준 가장 오래된 별, 무드셀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